한 유통공룡이 불과 10년 만에 법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바로 홈플러스입니다. 전국 130개 매장을 거느린 업계 2위가 왜 스스로 회생을 신청해야 했을까요? 쿠팡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망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같은 환경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버티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만 무너진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금융자본이 어떻게 건실한 기업을 빚의 늪에 빠뜨렸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홈플러스 몰락의 씨앗은 한국이 아닌 영국에서 뿌려졌습니다. 홈플러스의 주인은 영국 최대 유통기업 테스코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테스코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빠집니다. 회계 부정 스캔들이 터진 것입니다. 회계 부정이란 쉽게 말해 회사가 실제보다 돈을 더 많이 번 것처럼 장부를 꾸민 것을 뜻합니다. 이 사건으로 테스코는 급히 현금을 마련해야 했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잘 나가는 자회사를 파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한국의 홈플러스였습니다. 당시 홈플러스는 테스코 전체 매출의 8%를 책임지는 효자였습니다. 전국 140여 개 매장에서 장사가 잘 되고 있었고 이마트 다음으로 큰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사업은 순조로웠지만 영국 본사의 사정이 더 급했습니다. 결국 모기업의 생존이 자회사의 운명보다 앞서게 되었습니다. 2015년 홈플러스 매각 소식이 전해지자 유통업계는 술렁였습니다. 만약 롯데가 인수하면 단숨에 업계 1위가 됩니다. 신세계가 인수하면 이마트의 독주가 굳어집니다. 그러나 두 거대 기업 모두 독과점 문제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독과점이란 한 회사가 시장을 거의 혼자 차지해서 다른 경쟁자가 살아남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규제를 했고 롯데와 신세계는 손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유통 경험이 전혀 없는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새 주인으로 등장합니다. 사모펀드란 여러 투자자들에게서 돈을 모아 기업을 사고 파는 투자회사를 말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회사를 오래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싸게 사서 가치를 높인 뒤 비싸게 되파는 것입니다. MBK는 과거에도 이런 방식으로 여러 기업에서 큰 수익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MBK가 인수 자금을 마련한 방식이었습니다. 총 인수 금액 7조 2천억 원 중 상당 부분을 빚으로 충당했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 회사를 산 뒤 그 빚을 산 회사에 떠넘기는 방식입니다. 마치 집을 살 때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집에 살게 될 세입자가 대신 갚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홈플러스는 하루아침에 막대한 빚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장사를 해서 번 돈이 새로운 투자가 아니라 빚 갚는 데 먼저 쓰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홈플러스가 어떻게 거대한 유통 제국이 되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이후 벌어진 일들이 더 잘 이해됩니다. 1997년 삼성물산은 대구 북구 칠성동에 홈플러스 1호점을 열었습니다. 첫 매장이 서울이 아니라 대구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수도권에 모든 것이 몰려있지 않았습니다. 지방에도 충분한 인구가 있었고 오히려 대형마트 같은 시설이 부족한 지방이 사업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서울은 이미 1993년부터 이마트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땅값도 훨씬 비쌌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가 문을 연 직후 IMF 외환위기가 터집니다. 외환위기란 나라의 달러가 부족해져서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니 물건을 덜 사게 되었고 유통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결국 삼성물산은 유통사업을 정리 대상으로 올렸고 1998년 영국의 테스코에 회사 지분을 팔게 됩니다. 지분이란 회사의 주인 자격을 나눠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테스코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성공한 유통기업이었습니다. 테스코가 들어오면서 홈플러스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마다 대형 매장이 들어섰고 2001년에는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02년에는 2조 원을 넘겼습니다.
성장 속도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 더 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슈퍼마켓 크기의 작은 매장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만들어 동네 상권까지 파고들었습니다. 2008년에는 경쟁사였던 홈에버까지 인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홈플러스는 120개 이상의 대형마트와 수백 개의 슈퍼마켓 체인을 거느린 거대한 유통제국으로 성장합니다. 1위 이마트, 2위 홈플러스, 3위 롯데마트로 이어지는 빅3 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세 회사가 시장을 나눠 가지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시기 홈플러스 매장 대부분은 땅과 건물을 직접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이 부동산들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사업의 든든한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산들이 빚을 갚아야 하는 MBK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막대한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갚으려면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MBK가 선택한 방법은 홈플러스가 가진 건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건물을 팔고 나서 그 건물을 다시 빌려서 장사를 계속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내 집을 팔고 그 집에 월세로 들어가 사는 것과 같습니다. 건물을 팔면 당장 큰 돈이 손에 들어옵니다. MBK는 이 돈으로 빌린 돈의 이자를 갚아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매장은 똑같이 운영되고 직원들도 그대로 일했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임대료라는 비용이 매달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 둘 건물을 팔다 보니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홈플러스 대형마트 125개 점포 중 행 18개가 임대 매장이 되었습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매장에서 남의 건물에 월세를 내고 장사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임대료 부담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매출이 생기면 먼저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그 다음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남는 돈이 없으니 새로운 시설에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투자가 없으니 매장은 점점 낡아갑니다. 낡은 매장에는 손님이 덜 옵니다. 손님이 줄면 매출도 떨어집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다시 건물을 팔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동안 유통시장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이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 유통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쿠팡과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쇼핑 회사들은 수조 원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창고와 배송 인프라에 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인프라란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 시설을 말합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이마트도 온라인 사업을 키우고 있었고 롯데마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홈플러스는 어땠을까요? 투자할 돈이 없었습니다. 벌어들인 돈은 건물 임대료와 빚을 갚는 데 빠져나갔습니다. 새로운 창고를 짓거나 배송 시스템을 만들 여력이 없었습니다. 경쟁사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동안 홈플러스는 과거의 빚을 갚느라 현재를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현장 직원들이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8년 홈플러스는 창고형 매장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시도합니다. 홈플러스 스페셜이라는 이름으로 코스트코처럼 큰 단위로 물건을 싸게 파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소비자들은 대용량보다 소포장을 좋아했습니다. 이 시도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홈플러스는 메가 푸드마켓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옵니다. 신선식품 코너를 대폭 키우고 매장 안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 공간을 늘렸습니다. 특히 당당 치킨으로 대표되는 값싸고 맛있는 즉석 음식들이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새로 단장한 매장들의 매출은 실제로 올랐습니다. 현장에서는 빠듯한 예산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다시 매장을 좋게 만드는 데 쓰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에어컨이 고장나도 고칠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경쟁사는 광고를 하는데 홈플러스는 마케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현장의 땀은 빚이라는 거대한 구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닥칩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업에는 치명타였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형마트에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대신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물건을 사는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로켓 배송, 새벽 배송이 일상이 되면서 굳이 마트까지 나갈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다른 유통회사들은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온라인 사업에 투자해둔 덕분이었습니다. 온라인이라는 방어막이 있었던 것입니다. 홈플러스는 달랐습니다. 온라인 배송 능력이 크게 부족했습니다. 미리 투자하지 못한 대가가 이제야 나타난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장을 본다고 하면 다른 회사들은 떠올려도 홈플러스를 떠올리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는데 온라인으로 그 손실을 메꿀 방법이 없었습니다. 반면 건물 임대료와 빚에 대한 이자는 매출이 줄든 말든 매달 꼬박꼬박 나가야 했습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2020년에 홈플러스는 간신히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흑자였습니다. 2021년에는 1,335억 원, 2022년에는 2,602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상황이 더 나빠져서 단기 순손실만 5,743억 원에 달했습니다. 3년 연속 수천억 원씩 손해를 보는 상황이 이어진 것입니다. 다른 마트들도 힘들었습니다. 대형마트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디고 있었습니다. 유독 홈플러스만 이렇게까지 무너진 이유는 빚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폭풍을 맞아도 배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더 빨리 가라앉는 법입니다. 홈플러스에게 그 구멍은 매달 나가는 임대료와 이자였습니다. 2024년 홈플러스의 곳간이 바닥났습니다. 계속되는 적자로 운영 자금이 떨어졌고 당장 갚아야 할 빚의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MBK와 경영진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에 약 300개가 있는 동네 슈퍼마켓 사업부를 팔면 몇천억 원은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을 고용해 살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는 온갖 소문이 돌았습니다. 농협이 관심을 보인다. 쿠팡이 검토 중이다. 심지어 중국의 알리바바까지 나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유통업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홈플러스의 슈퍼마켓을 사겠다는 곳이 없었습니다. 익스프레스 매각이 무산되면서 상황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결국 2025년 3월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합니다. 기업회생 절차란 회사가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려울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을 조정하고 회사를 다시 살리려는 절차를 말합니다. 흔히 법정관리라고도 부릅니다. 대한민국 대형마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발표와 동시에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신용등급이란 회사가 빚을 잘 갚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점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등급이 떨어지자 여러 곳에서 홈플러스 상품권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납품하던 업체들도 대금을 못 받을까봐 공급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중재하고 홈플러스가 돈을 보증하겠다고 해서 납품이 다시 재개되기는 했지만 한번 금이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간 뒤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회계법인이 내놓은 평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홈플러스가 앞으로도 장사를 계속할 경우 회사 가치는 2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문을 닫고 가진 것을 다 팔아치울 경우의 가치는 3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회사를 살리는 것보다 없애는 게 1조 2천억 원이나 더 이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청산이란 회사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빚진 곳에 돈을 나눠주고 남은 게 있으면 주주에게 돌려준 뒤 회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회계법인의 평가대로라면 홈플러스는 청산하는 게 맞습니다. 청산이 시작되면 홈플러스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벼랑 끝에 몰린 홈플러스는 새 주인을 찾기로 합니다. 회사 전체를 사고 싶은 곳이 있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공개 입찰이란 여러 회사가 경쟁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에 파는 방식입니다. MBK는 자기가 가진 지분 전부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값을 크게 깎아줄 테니 제발 사달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사겠다고 나선 곳은 대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연 매출 3억 원 규모의 작은 기업과 부동산 개발 회사, 단 두 곳뿐이었습니다. 7조 원 매출의 대형 유통사를 인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실제로 인수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이미 5차례나 연장되었습니다. 홈플러스가 사라지면 파장이 너무 큽니다. 국민연금이 6천억 원을 투자했고 2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납품업체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매장이 있던 동네의 상권은 휘청거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하나가 문을 닫으면 주변 3km 안에서 약 8천 명이 일자리를 잃고 연간 5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생긴다고 합니다. 폐점이 거론되었던 매장들은 한때 활기를 잃었습니다. 물건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선반, 손님 없이 텅 빈 통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직원들의 불안한 눈빛. 한때 주말이면 가족 단위 손님들로 북적이던 공간이 유령 건물처럼 변해가는 듯했습니다. 25년 동안 한 매장에서 일했다는 직원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삶 자체였다고요. 다른 점포로 옮기라고 하는데 편도로 1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를 어떻게 다니겠느냐며 그만둬야 하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매장 안에서 장사하던 소상공인은 국문 하나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대형마트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가 비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 납품하던 업체들, 장을 보던 주민들, 주변에서 함께 장사하던 가게들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지역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직원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앞에 모여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고 수천 명이 절박한 마음을 담아 엽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홈플러스 사태가 수많은 가정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에서는 MBK의 투자 방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남의 돈으로 회사를 사서 그 빚을 회사에 떠넘기고 회사 재산을 팔아 이자를 갚는 방식이 결국 기업의 체력을 갉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사모펀드의 단기 수익 추구가 장기적으로 회사와 직원, 지역 경제 모두에게 피해를 줬다는 비판입니다. 분명한 것은 진짜 피해자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던 평범한 직원들, 그 직원들의 가족, 매일 장을 보던 동네 주민들, 함께 성장했던 납품업체들, 이들 모두 금융자본의 계산법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홈플러스의 몰락은 한 기업이 망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 때문에 대형마트가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같은 환경에서 다른 마트들은 견디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만 법정 관리까지 간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빚으로 회사를 사고 그 빚을 회사에 떠넘기고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재산을 팔고 판 재산에 다시 월세를 내는 구조. 이 악순환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회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의 주인은 과연 누구여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홈플러스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또 다른 기업을 다룰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이런 분석 영상을 빠르게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한 업계가 불과 몇 년 만에 전성기에서 생존 기로에 몰렸습니다. 바로 모텔 업계입니다. 2000년대 중반 전국 3만 개 이상이던 모텔이 왜 이제는 손님이 와도 무서워하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2024년 기준 서울 모텔 사업자가 5년 새 30% 가까이 줄어들었고, 같은 시기 호텔 업계는 오히려 14% 성장했습니다. 손님이 올수록 적자가 커지는 기이한 현상의 진짜 원인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급감과 사업자 감소는 결과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더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모텔 사장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손님 오는 게 더 무서워요.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모텔 업계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 같은 숙박 예약 앱이 시장의 90%를 장악하면서 모텔 업계의 생존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간판이나 전단지로 홍보하고 직접 찾아오는 손님을 받았지만 이제는 앱 없이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플랫폼에 완전히 종속된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손님 한 명이 예약할 때마다 모텔은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2024년 9월 일부 인하 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매출의 9%에서 17%를 수수료로 지출합니다. 10만 원 매출이 나면 최소 9,000원에서 최대 17,000원을 플랫폼에 주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광고비입니다. 앱에서 상위에 노출되려면 광고비를 내야 하는데 노출 광고비만 월 평균 82만 원, 쿠폰 광고비까지 합치면 월 107만 원입니다. 이는 서민 월세 한 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광고를 하지 않으면 검색 결과에서 밀려나 손님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월 매출 1,000만 원인 모텔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로 90만 원에서 170만 원, 광고비로 107만 원을 지출합니다. 플랫폼 관련 비용만 197만 원에서 277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대출 이자까지 빼면 정말 남는 게 없습니다. 결국 손님이 올수록 플랫폼에 내는 돈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매출은 증가하지만 실제 수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거죠. 모텔 사장들이 앱을 끊으면 망하고 계속 쓰면 적자라고 토로하는 이유입니다. 손님이 와도 무서운 또 다른 이유는 끝이 보이지 않는 가격 경쟁 때문입니다. 플랫폼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모텔들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치킨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3만여 개 모텔 대부분이 2000년대 초중반에 지어져서 시설 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별화 요소가 제한적이다 보니 결국 가격 경쟁으로 귀결됩니다. 앱에서 손님들이 숙소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가격입니다. 같은 지역 모텔들이 5,000원만 차이 나도 손님들은 더 저렴한 곳을 선택합니다. 강남, 부평, 대구 동성로 같은 모텔 밀집 지역에서는 반경 500m 안에 수십 개 업소가 몰려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합니다. 한 곳이 가격을 내리면 옆 모텔도 따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격을 깎다 보니 예전 정가의 70% 수준까지 내려간 곳도 많습니다. 임대료와 관리비, 대출 이자 등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객단가만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매출은 있지만 순이익은 증발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성수기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에 프리미엄 요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연휴나 휴가철에도 할인 경쟁이 벌어집니다. 플랫폼에서 쿠폰과 할인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고객들은 정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격을 더 내리면 적자가 나고 가격을 유지하면 예약이 끊깁니다. 여기에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정말로 손님이 와도 남는 게 없는 악순환이 완성됩니다. 모텔 사장들이 손님이 올수록 무서워진다고 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같은 숙박업이지만 호텔과 모텔의 운명은 정반대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 극명한 대조가 모텔 사장들에게는 더욱 절망적으로 다가옵니다. 2024년 호텔 업계는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1630만 명에서 2025년 1750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럭셔리 호텔의 객실당 평균 매출은 전년 대비 14.4% 상승했습니다. 호텔들은 플랫폼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자체 예약 시스템과 브랜드 파워를 갖추고 있어 직접 예약 비중이 높습니다. 설령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수수료 협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가격보다는 브랜드와 서비스 품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저가 경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반면 모텔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브랜드 파워가 없어서 플랫폼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고 주 고객층인 내국인들은 경기 침체로 인해 가격에 극도로 민감해졌습니다. 게다가 모텔의 전통적 고객층이 각기 다른 대안으로 분산되었습니다. MZ세대는 1980년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청결과 경험을 중시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들은 모텔 특유의 냄새와 획일적인 인테리어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연인들은 에어비앤비와 풀빌라로, 가족 고객들은 호텔이나 펜션으로, 출장객들은 체인형 비즈니스 호텔로, 젊은 혼행족들은 호스텔이나 캡슐 호텔로 각각 흩어진 상황입니다. 결국 호텔은 프리미엄 시장에서 외국인 관광 특수를 누리는 반면 모텔은 기존 고객층을 모두 잃으면서 설 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같은 숙박업이지만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텔 사장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절망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MZ세대와 호텔 호황을 목격한 모텔 사장들이 선택한 해법이 대규모 리모델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손님이 와도 무서운 또 다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억 원을 투입해 인테리어를 완전히 바꾸고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며 간판도 모텔에서 호텔이나 스테이로 교체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해진 시설 사진이 앱에 올라가고 후기도 좋아지면서 예약이 증가했습니다. 선라이즈, 더 스테이, 마리나 같은 감성적인 이름으로 바꾼 곳들은 기존 모텔 이미지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비용 회수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출이자와 감가상각비가 추가되면서 손익분기점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시설의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하락분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객실당 2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기존보다 훨씬 많은 매출이 필요합니다. 핵심 문제는 리모델링 후에도 여전히 플랫폼 경쟁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설은 좋아졌지만 야놀자나 여기어때에서 다른 숙소들과 가격 및 광고비 경쟁을 계속 벌여야 합니다. 한두 곳이 리모델링하면 주변 업소들도 생존을 위해 따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업계 전체가 리모델링 경쟁에 뛰어들면서 투자 대비 차별화 효과는 제한적이 되었습니다. 빚을 내서 새 단장을 했지만 다시 저가 경쟁에 휘말리고 늘어난 대출 이자와 감가상각비만 고정비로 추가되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손님은 더 많이 오지만 실제 수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텔 업계가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손님이 와도 무서운 현상이 극대화되었습니다. 2024년 1분기 숙박여행 서비스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전 분기 대비 23%나 급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절적 요인을 넘어서는 구조적 위기를 의미합니다. 고급 호텔이나 리조트는 부유층 고객 기반으로 경기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지만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모텔은 경기 변동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소비자들이 여행 자체를 줄이거나 당일치기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저가 위주로 선택하거나 특가 호텔을 찾습니다. 운영비 상승도 이중고를 가중시킵니다. 전기세와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반면 객단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휴나 성수기에도 대부도나 지방 관광지 모텔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런 현실을 보여줍니다. 전국적인 자영업 위기도 모텔 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4년 폐업 사업자는 98만 6천 명으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2025년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외환 위기 때보다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방 소상공인 월 평균 순수익이 120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18% 감소한 상황입니다. 지방 모텔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25년 기준 지방 소규모 상권 33%가 공실률 40% 이상을 기록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모텔촌 전체가 텅 비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경제 위축으로 여행 수요 자체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라는 호재도 모텔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주로 호텔이나 에어비앤비를 선호하고 모텔은 언어 장벽과 복잡한 예약 시스템으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악순환이 지속되자 모텔 사장들이 생존을 위한 업종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여관 모텔 사업자는 5년 사이 2,058명에서 1,469명으로 589명 감소한 반면 펜션과 게스트하우스 사업자는 604명에서 1,49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폐업이 아닌 업종 변경을 의미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전환 방향은 주거시설입니다. 낡은 모텔촌 건물을 원룸이나 고시원으로 개조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대학가 인근 모텔들은 학생 주거시설로 변신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나 광고비 부담 없이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어 매력적입니다. 신촌이나 홍대 일대에서는 외국인 배낭족 대상 호스텔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존 모텔 방을 2층 침대가 있는 도미토리로 개조하고 공용 라운지와 주방을 추가해 게스트하우스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1박 2만 원 수준의 가격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외국인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전략적 리모델링으로 단기간에 큰 성과를 거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닌 완전히 다른 콘셉트의 공간으로 변모시킨 사례들입니다. 코인 노래방이 설치된 신인룸, 게임존이 있는 엔터테인먼트 룸 등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은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 외에도 에어비앤비 등 다양한 플랫폼에 입점해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마케팅을 통해 직접 고객과 소통합니다. 단순한 숙박이 아닌 독특한 경험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적인 전환은 상당한 자본력과 마케팅 노하우를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영세 모텔 사업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선택지입니다. 결국 자본과 역량을 갖춘 일부만이 성공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플랫폼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텔 업계의 몰락은 플랫폼 경제가 만든 구조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디지털 플랫폼이 제공하는 편의성과 접근성은 분명한 혜택이지만 동시에 영세 사업자들을 새로운 형태의 종속 관계로 내몰고 있습니다. 고객 접점을 플랫폼이 독점하면서 사업자들의 협상력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모텔 업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배달앱에 의존하는 음식점들도 비슷한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플랫폼 없이는 고객에게 도달할 수 없지만 플랫폼을 이용하면 수수료와 광고비가 수익을 잠식하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들, 부동산 앱에 의존하는 중개업소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모텔 업계 경험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차별화되지 않은 서비스는 필연적으로 가격 경쟁으로 귀결되고 플랫폼 수수료가 수익을 지속적으로 침식하며 변화하는 고객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면 대체제에게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시설 개선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2024년 9월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수수료를 1%포인트 인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임시 방편에 가깝습니다. 수수료보다 더 큰 문제인 광고비 부담이나 플랫폼 종속 구조 자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모텔들의 공통점을 분석하면 플랫폼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거나
대체 불가능한 차별화 요소를 개발한 경우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환에는 상당한 투자와 전문성이 필요해서 모든 사업자가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플랫폼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개선과 중소사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순한 수수료 인하를 넘어서 플랫폼과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텔업계의 위기가 절망적으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성공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펜션형 모텔로 전환해 가족 고객을 유치하는 사례, 비즈니스 모텔로 특화해 출장 고객에 어필하는 사례, 지역 문화를 활용한 테마 모텔 등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혁신도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룸 시스템, 개인화된 서비스, 무인 운영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차별화를 꾀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효과적인 고객 유치 방법을 찾아야 하고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급변하는 고객 니즈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텔 업계의 미래는 결국 변화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자들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손님이 와도 무서운 구조에서 벗어나 손님이 올수록 더 많이 남는 건전한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이는 모텔 업계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플랫폼 경제 시대를 맞은 모든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공통의 도전입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모텔 업계가 겪고 있는 이런 구조적 변화는 한국 자영업 전반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배달앱에 종속된 음식점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을까요? 온라인 쇼핑몰에 의존하는 소상공인들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치킨집 사장님들이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겪는 고민과 그들만의 생존 전략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모텔 업계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는 플랫폼 경제의 명과 암을 분석해보겠습니다. 한국 자영업의 진짜 현실이 궁금하시다면, 이런 심층적인 경제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